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느낌. 이달도 빠듯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한숨. 내 또래는 다들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인가 하는 비교의 고통? 그리고 더 많이 벌면 나아질 것 같아서 열심히 달리는데 어느새 기준이 올라가 버려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악순환. 이 불안이 정말 돈이 없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 걸까요? 오늘 우리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통해 이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난보다 끝없는 욕망이 더 사람을 괴롭힌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불안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나 186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생을 마친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염세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고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매우 어두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를 제대로 읽으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철학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돈 걱정을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그는 2세기 전에 이미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본질은 맹목적인 의지다. 이 의지는 목적도 없고 끝도 없이 그저 충족을 향해 달려가는 힘이다. 여기서 의지란 철학적 의미의 그것으로 단순한 의도나 결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와 충동, 살고자 하는 본능,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의 가장 무서운 특성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이해하면 돈에 대한 불안의 구조가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지는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욕망으로 이어진다. 1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이 갖고 싶어지고 1000만 원이 생기면 1억이 갖고 싶어지고 1억이 생기면 10억이 갖고 싶어진다.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수준의 재산도 의지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만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욕망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의지는 욕망하는 것 자체가 본질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구조 자체가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매우 풍족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항상 돈 걱정을 한다는 사람.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도 더 좋은 집을 원하고, 고급 차를 타면서도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은데 항상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재산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라고.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명성도 마찬가지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집니다. 나트륨 농도가 높아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모르면 항상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평생을 달리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행복해지지만 곧 그 상태에 적응해서 다시 이전 수준의 행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올라도, 집이 넓어져도, 차가 좋아져도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해지고 다시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2세기 전에 이미 철학적으로 꿰뚫어 봤습니다. 인간은 쳇바퀴 위에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욕망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간다고 했습니다. 욕망이 있을 때는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서 지루하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계추 운동이 멈추지 않는 것이 인간 삶의 구조라는 것.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돈이 생기면 잠깐 안도하지만 곧 이 돈이 언제 떨어질까 하는 새로운 불안이 옵니다. 혹은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수준의 재산도 진정한 안도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첫 번째 답은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행복은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적은 고통을 가지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행복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즐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리고 고통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욕망이 적으면 충족되지 않는 욕망도 적고 따라서 고통도 적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 걱정이 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실제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문제이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데 기준이 계속 올라가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주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 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객관적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비교와 욕망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며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묘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건강에 감사하지 않다가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압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다가 실직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압니다. 지금의 월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다가 월급 자체가 없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압니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의 부정입니다. 의지의 부정이란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어도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더 많이 원하는 것이 더 많은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 이해 속에서 자연스럽게 욕망의 힘이 약해지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의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쇼펜하우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고 평생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목한 것은 그 재산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매우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만 가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소함 속에서 엄청난 양의 글을 쓰고 깊은 사유를 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외부의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풍요가 진짜 삶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건강, 지성, 성격, 이런 내적 특성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진 것입니다. 재산, 재물, 외부의 소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명예, 지위, 평판.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라고. 그 사람 자체, 즉 내적인 특성이 행복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대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좋게 보이려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즉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늘어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첫 번째 요소인 그 사람 자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거지가 아픈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재산을 즐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그 지위가 오히려 짐이 됩니다. 반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하고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많은 재산이 없어도 하루하루가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풍요입니다.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부의 것.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숨쉬고 있는 것,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전혀 행복의 원천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단지 감사하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욕망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냉정한 진단입니다. 이제 돈과 불안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재산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바닷물과 같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혀 없으면 큰 고통이 된다. 이것은 중요한 구별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재산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실질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재산이 늘어도 행복이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늘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불안이 커집니다.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재산과 불안의 역설적인 관계입니다. 이 역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연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이후 소득이 늘어도 행복도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자들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서 당첨 직후에는 행복도가 매우 높아지지만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당첨 전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도로 돌아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심각한 사고로 신체 장애를 얻은 사람들도 사고 직후에는 행복도가 급격히 낮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행복도를 회복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구조, 그리고 쾌락의 쳇바퀴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영구적으로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이 현대인에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현재 가진 것에 주목하는 것,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의식적으로 눈을 돌리는 것, 비교의 틀을 바꾸는 것,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풍족한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의 패턴을 돌아보는 것.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욕망이 시켜서 사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 두 번째는 내면의 풍요를 키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없어도 부유할 수 있다. 그것은 독서를 통한 지식의 축적이고 예술과 음악을 통한 미적 경험이며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이다. 이런 것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깊은 만족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의지의 지배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특히 음악을 들을 때, 인간은 잠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욕망도, 걱정도, 불안도 잠시 사라지고 순수한 관조의 상태가 된다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그런데 이 경험은 비싼 음악회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잠시 눈을 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으로 욕망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의 풍요입니다. 이번에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타인과의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갖는 불만의 구분의 팔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온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나의 월급으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자체는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부족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는다는 비교. 이 비교가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지금 이 비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인의 화려한 모습을 접하면서 나의 초라함을 느끼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 있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는 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는 것은 스스로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SNS에 올리는 것들, 타인에게 잘 보이려 하는 행동들, 비싼 것을 사서 과시하려는 충동들, 이 모든 것이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허공에 힘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지성의 증거이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돈과 불안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일수록 무언가로 그 불편함을 채우려 합니다. 쇼핑을, 유흥을, 외부의 자극을, 그 채움이 지출을 만들고 지출이 다시 돈 걱정을 만듭니다. 반면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돈 걱정을 줄이는 의외의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동정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동정심이 도덕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주제와 연결될까요? 욕망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결핍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그러나 동정심, 즉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핍에서 눈을 들어 타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봄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또한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욕망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봉사, 나눔, 공감, 이런 것들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부정에 가까운 경험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유명한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복은 욕망의 일시적인 충족에 불과하다. 그리고 모든 행복의 뒤에는 더 큰 욕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매우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불가능한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그 구조에 덜 지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욕망이 충족될 때의 기쁨이 잠깐임을 알면 그 기쁨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이 결국 새로운 욕망을 만든다는 것을 알면
그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않게 됩니다. 이 알미 어느 정도의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돈과 행복에 관한 쇼펜하우어의 더 실용적인 조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최소화하는 사람이다. 필요가 적을수록 충족하기 쉽고 충족되면 고통이 적기 때문이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것,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실제로 필요한 것과 욕망이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 시점에서 미니멀리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에 유행하는 미니멀리즘 운동은 사실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매우 가깝습니다. 더 적게 소유함으로써 더 자유로워지는 것,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더 가벼워지는 것, 필요한 것만 가짐으로써 욕망의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2세기 전에 이야기한 것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물건을 줄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안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줄었는데 불안이 줄었다는 것.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불안의 원인이 재산의 부족이 아니라 욕망 자체이기 때문에 욕망을 줄이면 불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재산은 소유자를 쉽게 타락시킨다. 재산이 노력의 결과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욕망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노력 없이 얻은 것은 욕망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걸로 충분해야 하는데 왜 충분하지 않지라는 혼란. 더 쉽게 더 많이 얻으려는 욕심.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경고하는 타락의 길입니다. 이번에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시간과 현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친다. 그러나 현재만이 실제로 존재한다. 돈에 대한 불안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돈으로 노후는 어떻게 하지? 물가가 오르면 어쩌지? 경기가 나빠지면 어쩌지? 이 걱정들은 모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완전히 놓치면서 미래만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쇼펜하우어가 특히 강조하는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분의 1의 행복은 건강이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건강이 없으면 어떤 외부적 선도 참된 즐거움을 줄 수 없다. 이것이 얼마나 진실인지는 한 번이라도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픈 순간에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고 싶다는 단 한 가지 소망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가치를 잊고 삽니다. 건강을 위한 시간과 투자를 아까워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갉아먹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행복의 가장 큰 기반이라는 것. 이번에는 쇼펜하우어와 불교 철학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의 철학은 불교와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에서의 해방, 즉 열반은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부정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두 사상이 동서양에서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 통찰이 얼마나 보편적인 진실에 가까운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온다. 그리고 욕망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보편적 지혜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을 얻는 것은 행복의 기초가 아니다. 행복의 기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적 능력을 키우는 것, 생각하고, 배우고, 성찰하는 것, 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술을 즐기는 것,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 이것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키우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은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연 속을 걷는 것은 거의 무료입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지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필연적으로 일정한 고통을 수반한다고 봤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통해 이것을 설명합니다. 추운 날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 모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떱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결점이 드러나 상처가 생기고 너무 멀면 고독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돈과 연결될까요? 인간관계에서의 지위와 체면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싼 선물, 화려한 접대, 과시적 소비, 이것들의 상당 부분이 관계 속에서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욕구 자체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재산보다 명성을 더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명성은 타인의 것이지만 재산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명성도 재산도 결국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둘 다 외부에 있는 것이고 외부에 있는 것은 언제든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강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대의 금융 불안에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들에게 쇼펜하우어가 드리는 조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겪고 있는 불안이 실제 가난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욕망의 구조에서 오는 것인지를 먼저 구별하십시오.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데 불안하다면 그 불안의 뿌리가 욕망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불만의 구분의 팔을 만든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SNS를 잠시 내려놓는 것, 타인의 삶에서 눈을 돌려 나 자신의 삶을 보는 것, 이것이 불안을 줄이는 매우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내면의 풍요를 키우는데 투자하십시오. 독서, 명상, 자연 속의 산책, 예술 감상, 이런 것들이 의지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고 진정한 내면의 충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중에서 특히 현대인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 사회와의 충돌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욕망을 부추깁니다. 더 많이 원하게 만들고, 더 많이 사게 만들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제품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 브랜드를 가지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것을 사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이 의지의 굴레를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굴레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지성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보다 지성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성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재산은 잃을 수 있습니다. 지위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는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내면화된 지성과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독서를 많이 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 시간이 나중에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보다 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후세에 영원히 남는 저작들을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것을 얻은 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를 사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사고 나면 익숙해집니다. 이 집에 살게 되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살고 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이 보입니다. 이 지위에 오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오르고 나면 그 위가 보입니다. 이것이 쾌락의 쳇바퀴이고 욕망의 본질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에 조금 덜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이다. 그리고 이 욕망과 싸우는 방법은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온다는 것. 그 충족의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 그 욕망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욕망을 줄이거나 욕망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것. 이 이해가 쌓일 때 비로소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덜 불행한 삶이다. 그러므로 삶의 목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고 그 고통의 가장 큰 원천인 욕망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냉정한 현실주의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면의 풍요를 키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것들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더 평화로운 삶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할 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실제 가난인지, 욕망의 구조인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더 많이 가져도 만족은 잠깐이라는 것. 새로운 욕망은 반드시 온다는 것. 비교의 틀을 바꾸십시오. 남들과의 비교가 불만의 대부분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풍요를 키우십시오. 지성, 건강, 예술, 자연. 이것들이 재산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걱정은 미래에 있지만 삶은 지금에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가난보다 끝없는 욕망이 더 사람을 괴롭힌다. 이 말이 여러분의 불안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원인이 정확히 보일 때 비로소 그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세기를 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쇼펜하우어, 니체, 칸트, 스피노자, 그리고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건네는 말을 앞으로도 꾸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았던 구절이나 돈 걱정과 불안을 다루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